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도덕경 15장 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이제 하겠는데, 자, 우리가 그 어떤 깊은 뜻,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글자를 썼는가, 이것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자는 주로 어떠한 용어를 썼고, 맹자는 어떤 식의 용어를 썼고, 자, 장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용어를 썼는가, 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교는 여러분, 불교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이 있죠. 그것을 딱 보면은 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세에 누군가가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글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견문을 넓히다 보면은, 제가 중경서 도법이라든가 여러 개의 그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한론에 오행배속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그것은 후세 사람의 주석인데 중국 문헌에는 그것을 정문으로 처리했다는 것. 그런데 강평본에서는 그것들을 대체적으로 주석으로 처리했다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평본 상한론이 훨씬 고본에 가깝다,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글 쓰는 어떤 방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글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문자라 그러잖아요. 문자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지, 선의, 사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책은 이렇게 선비 사자로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도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사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고지, 선의, 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는 옛날에 왕자하고 똑같은 글자다 이렇게도 뭐 해석도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도덕경에 쓰여져 있는 글쓰기 어떤 문체라고 했을 때, 이 문체는 이런 식의 표현들, 이와 같은 문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고어체가 아니에요. 고문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도 제 강의를 중간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건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자,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논어나 맹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고문체가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서 고문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전, 서전, 그 대표적인 게 서전이에요. 서전의 글쓰기 방식. 이거는 약간 여러분 연문이에요, 연문. 글을 늘려놓은 거. 고문은 글을 압축해서 씁니다, 보통. 보통 4자씩 써요, 4자씩. 자, 그러면 뭐 미묘, 현통, 심불가식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고문이 가지고 있는 고문의 글쓰기 방식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당나라 때 그 유정원과 예를 들어서 한태지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유정원과 한태지 몇몇 사람들이 고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한문이 고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문을 왜냐면은 한태지하고 당나라 때만 해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륙병렬체라고 하는 글쓰기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형식적인 문장, 형식적인 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만 해도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 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정원과 한태지는 고문운동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정조가 어전에서
박지원을 공격을 했을 때 요즘에 시중에 박아무개의 그 글이 젊은 사람들을 그 현혹하는데 그 글씨체를 쓰지 못하게 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고문으로 해요. 고문. 문체 반정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정조는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주자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와 같은 현실을 목격했을 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 물론 오래가 있었던 거 아니고 6개월 동안 보면서 견문을 느끼면서 그 가슴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주자 타령만 하고 이기론만 하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서 그 소위 말해서 황제의 내경이 고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문의 그 스타일로 글을 써졌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지나가는 길에 아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면은 시전, 서전하면 이거는 고문체입니다. 고문체. 주역도 보면은 후세의 글도 개입돼 있지만 고문체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고문의 어떠한 정말 그 잘 쓴 글. 그게 춘추자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후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옛날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잘 일삼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지, 선, 위도자는 미묘 현통해 가지고 자 요런 말 묘하다, 현하다 이런 용어는 공자, 맹자에는 쓰여지지 않는 글자예요.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미묘하다 이런 말. 근데 노자나 장자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런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묘하다 우리가 지금도 쓰죠. 현통하다 깊은 세계에 통달했다. 그런데 너무 깊어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지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백서본에는 알린다. 깊어서 그것을 그 기록과 알림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뭐 되는데 그냥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 뭐뭐뭐뭐 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종의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일종의 별거 아닌 것 같죠. 글을 이렇게 돌리면서 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뭐 하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그것을 형용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결국은 뭐죠? 애매모호함이죠. 애매모호한 거. 근데 신비주의가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통해서 신비주의의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그 좋은 점이 곧 나쁜 점이죠. 자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교주들이 신비주의화 해가지고 일반 신도로 하여금 눈멀게 하고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신비주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학문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 자기만 알고 있다. 비법이다. 그것은 나쁜 겁니다. 공자가 언제 숨겼습니까? 공자가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하늘이 뭘 감췄냐. 보여줘도 못 보는 것 뿐이죠. 혹시 무슨 비방이 있는가 아닌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잖아요, 하늘은. 누구한테 해를 비치고 누구한테 안 비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받아들이는데 빛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용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는 데는 빛이잖아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 성인은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실은 조금 열등하다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정말로 멋진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어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때 곤란하죠, 여러분. 그냥 형용사다. 이 앞에 글을 형용해 주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글에는 약자로 돼 있어요. 약자. 이게 마냥 약자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약자예요. 뭐뭐한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한론에 있어서도 번병에 약발한, 약도, 약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약자는 마냥 약자가 아니라 뭐뭐 하고 이런 뜻이죠, 그냥. 그래서 꼭 굳이 가정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예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게 어렵습니다. 예라고 하는 게. 이것은 다음 요 뒷장에 가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나 유나. 머뭇머뭇거리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 의심이 들면은 머뭇머뭇거리자 판단을 못하죠.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자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갔고. 자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 시전에도 나오죠. 열이 박빙. 얕은 살얼음을 밟는 거죠. 그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여름 겨울에 시내를 가다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얼은 게 아니잖아요. 겉에만 살짝 얼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요걸 가지고서 그 처음에는 장자가 초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노자도 초나라 사람일 거다. 노자의 도덕경도 초나라에서 형성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초나라는 중국에 이렇게 중국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 초나라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월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는데 이때 전국 시대에 초나라가 월나라 오나라를 다 합병해가지고 엄청난 큰 나라예요. 초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베트남 바로 윗지방이에요. 그게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 여러분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노자의 도덕경은 초나라에서 형성된 글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어조사 같은 거 가지고 이게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를 썼는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그와 어조사를 어떠한 종류를 썼는가에 따라서 지역마다 사투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것까지 연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람 이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끝에까지 그렇습니다. 자, 땅 이름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옛날 학자들은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겨울철에 자 해석도 중요하지만 시냇물을 건넜다. 언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쪽 지방이었다면은 얼음이 시냇물이 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역, 도덕경은 다른 지역에서 편집되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시전에도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또 주역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주역에서 점괘를 쳤을 때 큰 강을 건너는 게 이롭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섭, 대천 뭐 이런 식으로. 큰 강을 건너는 게 이롭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 시전에서 열이 박빙하고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여림 시면 깊은 골짜구니에 시면 깊은 연못에 처해 있는 거죠. 빠져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죠? 현실에 대한 조심성이죠. 잘못 나댔다가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마치 예라고 하는 거 뒤에가 유라고 하는 거. 유는 개라고 합니다. 개가 주위의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자, 강대국들이 중국이 그때 예를 들어서 전국시대에 갔을 때 육국으로 크게 보면 육국으로 나뉘어지고 변방에 있는 거 같으면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죠. 근데 크게 보면 육국에 있을 때 자기네가 가운데 있는데 사방에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며 머뭇머뭇 거리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해 오지 않는가. 굉장히 엄격한 듯 하지만 그 손님을 이렇게 엄격하다, 엄숙하다, 엄숙하는, 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엄숙하는 듯 하거나 그 손님을 모심이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손님은 어떻게 하죠? 잘 접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환해요. 환해하다. 풀리는구나. 마치 얼음이 장차 풀리는 듯하고. 자, 요런 표현이 있죠. 이게 여러분 후세에 굉장히 많이 문학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환해여 약빙지 장석이다. 도내여 그 약박이다. 박이라는 말. 자, 오늘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글자 하나에 대해서. 자, 요 표현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춘추 자전의 서문을 쓴 두예라고 하는 분이 그 굉장한 명문입니다. 예. 저는 뭐 외우지는 못했지만 젊었을 때 거의 외우려고 막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들었던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의 이와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자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의심점이 풀려가지고 마치 얼음이 장차 풀리는 것 같다. 어떤 의혹에 쌓여 있는데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 씁니다. 예,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런 거를 내가 멋지게 패러디해서 이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돈독하거나 여기서 이 돈이라고 하는 가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투박하다 이런 식으로. 왜? 이 박이라고 하는 거는 통나무를 말합니다. 통나무는 아직 다듬지 않은 거죠. 자, 제가 여기다 왜 빨간 글자를 썼느냐. 이 박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육아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은 글자예요. 이 박은 우리가 지금도 씁니다. 소박하다. 원형 그대로다. 저 강원도 사람들은 참 투박해. 이거는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교양이 없다. 지식이 부족하다. 우리가 노노회나 대학에서 배웠을 때 문질이라는 걸 배웠죠. 문질. 군자는 문질이 빈빈해야 돼. 문질이. 지성적이고 순수해야 돼. 이게 바로 질이 이 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장자의 사상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이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사람 참 소박해. 그 사람 그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때 안 묻어서, 세상에 때가 안 묻어서, 그런 뜻이죠. 박이라고 하는 게 원형 그대로다. 통나무.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죠? 다듬어서 석가래로 쓰고 기둥으로 쓰고 그러죠. 이거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장자나 노자의 도덕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계, 이 사람은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지식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그냥 해석만 하면은 별것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광해요. 넓음이요. 그 마치 골짜기와 같다. 혼해요. 혼탁하다. 그 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더럽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섞이며 뭐 더럽다라고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말하는 세속의 어떤 그런 게 그렇죠. 혼용되어 있는 거죠. 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한쪽은 항상 현실을 염두에 두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 중국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우리보다 100배 강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이상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회주의 이상주의입니까?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대한민국 사람이 오히려 더 가지고 있다. 이 사람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 돌을 닦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을 다 저버리는 사람이 이런 것을 왜 걱정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데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 용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는 대부분 예로 글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예 또는 유여 또는 여유, 예유, 이유 이것은 다 알고 보면 머뭇거림이다. 우리가 조선 시대의 여유당 전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여유당 전서 바로 이거죠. 여유당 전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의심을 갖다. 그래서 얘는 코끼리다. 자, 또는 호자를 쓰기도 합니다. 호자, 호는 뭐냐면은 여우예요, 여우. 여우가 중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참 잘했어요. 여우 우리가 시전에 보면 나옵니다. 여우가 물가를 지나갈 때 꼬리를 듭니다. 꼬리를. 왜? 꼬리를 들어서 자기 꼬리가 물에 닿으면은 안 건너가요. 건너갈 때 하다가 꼬리가 그 물에 닿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물의 깊이를 압니다. 여우가.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을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여기서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항상 짐승이나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짐승하고 관계되어 있다. 코끼리나 개나 여우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쉽사리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제일 적어되는 게 강을 건널 때 여우가 꼬리를 든다는 것. 그래서 물에 닿는지 않는지 보고 건넌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얘기예요. 자, 도덕경 계속 연장선에 그건 숭농 타기 정지 서청하며. 그런데 어떤 책에는 백서본에는 이 숭농이 없어요. 여기가 없습니다. 근데 통행본은 있으니까 숭농. 자, 여러분 누가 능히 이런 뜻이에요. 누가 능히 탁함으로써 그 탁한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체가 처음 보죠, 여러분. 숭농모 주역 개사에 보면은 이와 같은 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자 도덕경은 편집된 책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고서들을 전부 다 섭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와 같은 문체를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그 문체에 대해서도 그 표현 방법,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개사편에 뭐뭐뭐 하지 않으면 누가 능히 여기에 더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와 같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개사편을 보면은. 그래서 이 문장을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표절하거나 옛날 사람은 그걸 표의라고 합니다. 표의. 베껴오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쓴 글도 상당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야지만이 이렇게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문장도 만들고 보면요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글만 해도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문을 아는 사람은 그냥 쉽게 다 읽어요. 중국 사람도 당연히 읽고. 자기만의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은 못 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문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법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것도. 이런 데 있어서 애매모호해요. 이게. 자, 누가 능히 혼탁함으로써 고요하게 두었다가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으며. 자, 여기에는 여러분, 자, 이 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탁이.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속이잖아요. 예.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예.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두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맑아진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적인데 주역에 보면은 그 우물을 우리가 팔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물이 혼탁하죠. 물이 막 흙물에 의해 가지고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맑아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세계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 세계를 모릅니다. 혼탁해 있어요. 우리가 우물을 팠다 그래서 바로 우물을 못 마시죠. 우물의 물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근계율학을 하루에 이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써먹을 수 있냐? 못 써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흙물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맑아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도 자연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서 여러분 반복 추구하고 고요의 음미를 해야 된다는 뜻도 얼마든지 패러디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세상의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글이 문법적으로 완벽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상당히 거칠어요. 우리가 5경 정도는 문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책이에요. 장자라든가 노자만 하더라도 자기의 어떠한 글쓰기 방식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딱 맞아떨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의미로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숭능하면 여기에는 의문사죠. 또 누가 능히 편안함으로써 오랫동안 움직이게 해서 서서히 생할 수 있겠는가. 도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안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탁자잖아요. 이 탁이면 여기도 안자보다는 뭔가 불편함, 여기서 편안함이죠. 뭔가 이렇게 불편함으로써 오랫동안 그것을 움직여서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안자로 되어 있으니까. 보차도자. 이 도를 보존하는 사람은 능히 가득 채우지 않는다. 자, 지식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노자 도덕경에서는 가득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넘쳐나잖아요. 지위가 높아지면 언젠가는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가득 차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만자라든가 영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죠, 여러분. 지만 가득 찬 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소문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자 가어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어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여기에도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글자에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득 채우고 싶죠. 가득 채우면은 어떻게 되죠? 못 채웁니다. 가득 채우지 않아야지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세속적인 말입니까? 왜? 갖기 위해서는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이죠. 그래서 오직 앞에서도 부유란 말, 오직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가리다. 덮다 이런 소리. 능히 덮어버리고 새롭게 이루지 않는다. 또 백서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의미가 사실 전어업서는 불투명해요. 반드시 이런 것들, 자,
가득 채운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겠죠. 역사에 보면은 예, 욕심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많죠. 예, 현대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진취적인 데에 약간 반대적인 성향이 있죠. 약간 보수적인 개념이 있죠. 예,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 늘리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저거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했다가 망한 사람이 경영난 때문에 망한 것보다 예,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것보다 예, 방만한 사업을 해가지고 망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만일의 경우 어떤 그 대기업의 예, 회장이 만약에 이 글을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임금이 또는 황제라든가 이 사람이 이 글을 봤을 때 노자의 글을 봤을 때 조심하게 되겠죠. 예, 이것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노자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왜 이와 같은 걱정을 합니까? 예, 왜 이와 같은 세상의 일을 걱정하죠? 항상 세상에 대한 조심. 겨울철에 살얼음 팔을 걷듯이. 아니 도를 추구한 사람이 왜 그런 걸 왜 걱정하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겨울철에 시냇물을 건널 때 예언, 의심하듯이 이런 소리예요. 의심하듯이 우리가 아까 형용사라 그랬죠. 의심하듯이 마치 욕자 건널 듯 건너지 않을 듯. 아,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예. 건널 듯 건너지 않을 듯. 예. 그 정황을 찾아볼 수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이다. 예. 모호한 거죠. 그 정황을 자, 저는 뭐 여우란 놈이 예, 또 뭐 어떤 짐승이 이렇게 옛날 사람 다 관찰을 한 거예요. 저놈이 건너가려고 하는 거야.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 모습을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다. 예,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거죠. 예, 살인 학공은 마치 가운데의 임금이 유연하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쪽으로 취향될 바를 알지 못하는 거다. 예. 자, 여기서도 이 재밌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왕필이 중앙지주라 그랬잖아요. 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예,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마치 사방의 적들이 합쳐서 공격하는 것 같다. 예.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도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제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상덕지는 덕이 가장 높은 사람은 그 단조, 우리가 어떤 그 실마리를 가히 찾아볼 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도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려고 해도 예, 머리를 예, 볼 수가 없고 따라가려고 해도 그 뒤를 볼 수 없다 그러겠죠. 그가 또 똑같은 거죠. 덕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다. 예.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그 용의 그 상을 예, 상을 받아들여서 가히 예, 뭐뭐라고 이름과 형태와 이름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예. 뭐 저도 해석은 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예. 자, 회로서 물을 다스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것도 노자나 그 장자의 그와 같은 관점입니다. 어둡다. 예, 어둡다. 어두움으로써 물을 다스리면 밝음을 얻고 탁으로서 물을 고요하게 되면 그 맑음을 얻다. 여러분 주자의 회가 그 뭔지 압니까? 회옹이에요. 회옹. 바로 이것인 거예요. 회옹 또는 회암 이렇게 합니다. 왜 어둡냐? 어두움은 밝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호도 여러분 은연중에 소위 말해서 도덕경의 그 뜻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둡다, 지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써 물을 다스리면 결국은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갖지 않는 것이 갖는 거다. 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함으로써 물을 움직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니 이것은 자연의 도다. 자연의 도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관점도 분명히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봤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숭능이라는 말이 있었죠. 앞에 숭능 누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서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고 삼가하는다는 뜻이다. 가만히 주밀하게 살펴보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영하면은 가득 참 반드시 넘쳐나죠. 패라고 하는 것은 복개다.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은연중에 이것이 회와 복개, 패죠.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대학에 우리가 중용에서 배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에 나온 것을 중용에서 패러디해서 쓴 말인데, 그 군자는 예를 들어서 그 옷이 화려한 옷을 속에다 껴 입고 밖에는 약간 허스름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립니다. 가려요. 우리가 여기 도덕경에서도 그 화기강이 동기진이란 말 썼잖아요. 그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은연중에 그 빛이 너무 밝으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시기 질투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묘하다는 뜻이에요. 가린다는 거예요. 가리고 세상과 같이 한다. 이 패라고 하는 것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패도 뭐죠? 가리는 거죠. 그 등소평이 저기 그 지도자들한테 차기 그 지도자들한테 뭐라죠? 도광양회라 그랬잖아요.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어두운 것을 기른다. 교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술수입니다. 술수. 이게 다 술수하게 술수 이런 것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은 뭐죠? 성취하는 거죠. 성취, 이루기 위한 것. 숨겨서 이루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좋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술수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능하다는 거. 간첩이라든가 첩보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90%가 이미 우리가 중국화 되어 있다는 거. 중국 시스템에 이미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언론 보세요. 언론, 학술 다 거의 다 중국의 술수에 넘어갔어요. 이미 20년 전에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아이 좀 미친놈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중국과 같은 그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그와 같은 시스템과 같이 있는 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들은 TV에서 EBS 방송 몇 년 전에 중국의 뭐 문화에서 또 시진핑에까지 입에 그냥 침을 마르게 막 그 거품을 하는데 전부 다 환멸을 느껴요. 그런 인간들 보면은. 자, 여러분 지금 그 중국 그 소위 말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거의 손바닥에 놓고 통제하고 있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또는 학교 사회도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중국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자,
요 장생이라는 말, 예, 숭능, 안이, 구, 동지, 서생을 화상공, 하상공에서는 누가 능히 안정하기를 오랫동안 안정해서 서서히 장생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와 같은 표현, 이 장생, 이게 한의학의 목표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한의학 중경서 서문에도 여러분 장생이라는 용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소문도 장생이 나옵니다. 오래 사는 거. 자, 이게 한나라 중기에 벌써 사용되었는데 이 장생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의 불로장생. 예. 이 관점으로 신롱 본초경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 신롱 본초경. 예. 본초경은 이 장생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구신안연. 예. 구복하면은 뭐 몸이 가벼워진다. 구복하면은 뭐 경신하고. 예. 익기연년 이런 식의 이것이 바로 장생학의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 결코 오래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은 뭐 하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그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뭐가 없습니까? 예.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진시황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수천 명이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불로장생 구하다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결국 4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예. 죽고도 뒷마무리를 자기가 명확하지 않아놨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결국은 간신들에 의해 가지고서 조거라든가 이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사는 지식인인데 결국은 조거하고 손잡아 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했잖아요. 역적질을 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진시황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시스템이.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봉건 제후 시대를 타파한 거죠. 봉건 제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 중국도 이 군벌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이 군벌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군벌에 의해서 시진핑이 실각될 위기도 있다고 하는 것이 벌써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조금 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봉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조선 시대를 봉건 막 이렇게 타파해야 된다.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진시 황제는 이거를 역사에서 처음으로 타파해가지고 봉건 제후 시대를 타파하고 모든 권력을 천자 중심으로 하고 지방 각지에 소위 말해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방이 진시황을 진나라를 공격했을 때 진나라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스템을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와 봉건제법을 혼합해서 쓴 거죠. 이게 여러분 중국 역사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이 만일의 경우 군벌에 의해 가지고서 중앙 집권에서 이 군벌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중국은 열 몇 개의 성으로 분열된다는 것.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분열돼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동북아가 그런 대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세계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방 한 구석쟁이에서 글만 읽은 옛날로 말하면 진짜 썩어빠진 서생인데 지식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분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단 벽제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보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되겠지만 잘 판단해서 보면은 나쁜 정보, 거짓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추려서 볼만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아무리 어떤 책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조금은 더 한 발 물러나서 현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사회가 저는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